아줌마 같은 분들 결국 다 똑같아요. 남편분이 누구 말을 들을지 지금쯤은 아시겠죠?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40년을 지켜온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남편을 조종하는 낯선 여자, 그리고 그녀를 보며 웃고 있는 남편.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상상조차 못할 반전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영상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7살 김정숙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한태수에게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평범했고 안정적이었고 서로의 일상을 깊게 묻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켜온 방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이 저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아주 미세했습니다. 한태수는 원래 말수가 적었지만 요즘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셔츠를 빨려고 들었는데 익숙지 않은 향이 스쳤습니다. 어떤 향이냐 묻는다면 20살 때 친구 집에서 맡아본 화장품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용한 적 없는 향이었죠. 그날 제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그냥 넘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마음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최근 휴대폰을 자주 숨긴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던져두고 씻으러 갔는데 이제는 호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녔죠. 호기심이 스치긴 했지만 나이 들어 그런 걸 따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세탁 바구니 아래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복지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붙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태수는 건축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지센터와 연관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수저를 놓는 타이밍, 눈 깜빡임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괜한 의심을 해서 이 평온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남편은 평소보다 옷차림에 공을 들였습니다. 향수를 더 뿌렸고 와이셔츠 주름을 몇 번씩 펴보며 거울을 보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짧게 말했습니다. 현장 점검 있어.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손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끌고 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낮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느린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복지센터 직원 복장이었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김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유세아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태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상담받으러 몇 번 방문하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신가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센터 영수증이 떠올랐고 남편이 향수를 덧뿌리며 옷매무새를 다듬던 모습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어리둥절한 감정이 먼저 밀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왜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건지, 무슨 이유로 저 여자가 우리 집 앞까지 온 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상담을 받았다는 건가요? 유세아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아, 그건 남편분 프라이버시도 있어서요. 어르신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뵈러 온 겁니다. 그 말투에는 친절함보다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제가 몰라야 하는 것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유세아의 시선이 집안을 스치고 지나갈 때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닫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는 걸음은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오래 남기려는 사람처럼요. 문을 닫자마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의미로 남편과 연결된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만 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잠금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세아. 내일도 같은 시간 괜찮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남편이 씻는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확인한 건 한 줄뿐인데 그 한 줄이 저를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했습니다. 왜 복지센터 영수증이 있었는지, 왜 낯선 향수가 남겨졌는지, 왜 갑자기 외출이 늘었는지 모든 상황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진실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따져 묻는 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제 발로 따라가서 확인하겠다고요. 남편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한태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거의 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작은 창문을 자주 올려다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날 남편의 옷차림은 더욱 단정했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코트를 걸쳤고 양말부터 구두까지 새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자꾸 향수를 뿌리는지. 그러나 제 입은 또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우리 사이가 다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평소 가던 건축사무소 방향이 아니라 도심 반대편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복지센터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뒤따라 내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지센터 앞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눈앞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웃음도 아니었고 마치 누군가와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복지센터 문이 열리고 유세아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태수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선 사람처럼 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둘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어딘가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나무 옆에 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눈에는 모든 것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그렇게 다른 여자 앞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뒤 그 둘이 복지센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발끝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물기가 차오르고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남편이 어디에서 어떤 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평온한 척 살 수 있을까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지켜본 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지센터 현관 앞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을 유세아라는 여자 앞에서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불안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 가슴 한쪽에 묘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 수 없다고.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청해도 그 둘의 표정과 분위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태수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미묘한 긴장감과 친밀함 섞인 그 표정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요. 어디 자주 다니나 봐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많아. 짧은 대답 뒤로 흐르는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한 걸음 더 물었습니다. 혹시 복지센터에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작고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 남편이 모든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조용해졌고 심지어는 제 눈을 피했고 대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기록했습니다. 언제 나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나이 들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펐지만 더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복지센터 근처에서 유세아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정해진 일정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둘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뒷길로 걸었고 남편은 작은 종이 봉투를 유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유세아는 그 봉투를 받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듯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뭘 건넨 걸까요? 어떤 부탁을 듣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저는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충격 때문에 다리가 풀려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 벽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유세아가 잠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저를 보진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한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남편이 옆에서 뒤척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 말은 마치 절망한 사람의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잠든 얼굴로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단순한 외도가 아닌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걸까? 분노와 상처 사이에서 묘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그 짧은 문장, 단 2마디, 그 말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죄책감,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저를 바라보지 못하는 슬픔, 제가 느낀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진실이 우리 부부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지금은 말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은 이후 제 마음은 잠시 멈춰버린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저 온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비밀이란 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제가 완전히 모르는 세계가 남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조심스럽게 남편이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이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면과 현장 노트가 있었지만 한쪽에 병원 진료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가능성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곳은 복지센터가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상담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상담을 받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최근부터였습니다. 저는 안내문 뒤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최근 빠져나갔던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뒤편에는 무언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메모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기억력 저하, 검사 권유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치매 검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변화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변화들의 의미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품 향기가 아니라 남편이 냄새를 잘 못 맡게 된 것이었고, 말수가 줄어든 건 저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왜 유세아라는 여자가 남편의 옆에 있었을까? 그녀는 남편의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남편이 주었던 봉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제가 모르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예전보다 자주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죠? 남편은 제게 눈길을 주었지만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결국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나은 줄 알았어.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왜 숨겨요? 남편은 두 손을 맞잡고 침묵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 말도 헷갈리고 사람 얼굴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유세아는 내 상담을 도와주던 사람이야. 나 대신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내가 기억 못할까봐 도와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 내가 너무 두려워.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숨겨온 건 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본 모든 장면의 설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유세아의 표정과 행동은 단순한 상담사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남편을 둘러싼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제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고 분했지만 이게 모든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직감이 정확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과 유세아가 함께 있는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늦은 밤 혼자 조용히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방에 넣어두었던 안내문 속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예약 시간을 확인했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병원에 직접 갔습니다.
남편 몰래 움직이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기대어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병원 상담실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담당 의사를 부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상담 기록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권유드렸는데 아직 진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혼자 온 건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근엔 복지센터 직원분과 함께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부서져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불안한 얼굴이 떠올랐고 유세아가 남편 팔을 잡고 웃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유세아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제 마음을 깊은 곳까지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바로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유세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말하길 유세아 씨는 최근에 담당자 역할을 넘어서는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내부에서도 몇 번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병을 이용해 남편에게 접근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는 남편이 최근에 상담받은 심리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상단에는 유세아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는 은행 관련 서류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것들이었고 일부는 이미 처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세아가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한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수 씨, 이 문서들 유세아가 가져온 거예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사정 좀 도와준다고 해서 기억나는 게 가물가물해.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은 불안과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세아는 남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남편을 맡겨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했고 그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적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병과 유세아의 의도, 그리고 제가 모르는 여러 사실이 뒤엉켜 제 마음은 하루 종일 거센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어딘가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어지럽고 연약해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유세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이나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고 우리 사이에 아무도 둘 수 없는 조용한 벽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 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보자 문득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남편이 숨기려고 한 것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은 아팠습니다. 서운함과 걱정, 의심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와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어서는 창문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가끔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치 누구인지 헷갈리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내가 변해가는 걸 보면 무서워할까봐.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느껴져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세아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을 이용해 조금씩 남편의 삶에 파고들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건 그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인 저라는 걸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요. 다음 날 유세아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아래 깔린 미세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건강 때문에 잠깐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당신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얼굴을 굳히더니 부드러운 말투로 질문했습니다.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당신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자격 없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텐데요. 그 말투는 배려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시선과 말투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을 망가뜨리는 건 병이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남편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노리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유세아가 우리 집을 떠난 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그녀 사이에서 오간 문서와 상담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남편은 더 깊이 위험에 빠질 것이었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상담실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태, 유세아와의 관계, 그녀가 몰래 가져갔던 서류들, 그리고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진행된 여러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실장은 제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을 점점 굳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세아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상담실장은 경찰에 정식 접수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유세아는 복지센터를 이용해 여러 어르신들에게 접근해 경제적 약점을 파고들어 사적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일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대상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제가 두려웠던 건 남편이 이용당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 상처를 키워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유세아를 소환했고 며칠 뒤 그녀가 복지센터 앞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올라타기 전 짧게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입모양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계속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까지 왔다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릴 곳은 없다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됐어요. 당신 지키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긴장이 아니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 아직 많이 두렵지만 그래도 같이 버텨보자. 내가 기억을 잃는 날이 오더라도 당신 얼굴만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버틴 것은 서류도 병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금빛으로 타올랐고 그 불빛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우리 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아무도 우리 사이를 건드릴 수 없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서로를 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